최진석,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파트 2.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바로 작회라는 개념입니다. 작회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라 할 수도 있죠. 이 자유는 전체라는 집단에 적대적으로 대항했을 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적 생명력, 나의 내적 활동성을 근원으로 해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개념만이 내가 나 자신의 주인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때 진흙탕에서 놀고 있는 자신은 이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있는 자신입니다. 그리고 정지에 있는 이념과 달리 일상의 세계는 단 1초도 정지에 있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운동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경계가 계속해서 중첩되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운동은 한순간도 하나의 형식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운동은 경계가 중첩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독립적 자발성의 활동성을 중시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이념 속에 고정되지 않고 사건의 담당자가 되겠다. 즉, 경계에 서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이념은 하나의 가치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의 가치를 믿게 하고 하나의 가치를 수행하게 합니다. 이념은 이 하나의 가치, 하나의 이념 속에다 활발하게 운동하는 개별자를 가두고 제한하려 합니다. 이 보편적 이념을 뚫고 일어나 자발적 생명력을 가지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느 한쪽에 서게 하지 않고 운동의 경계적 상황에 그대로 맡겨둡니다. 경계에 서 있는 나 자신의 내적 활동성은 욕망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성은 비율을 따지고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을 관리합니다. 이 집단을 관리하는 보편적 이념에서 이탈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주체들은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계에 서서 욕망의 활동성에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사람은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테디스라는 바다의 여신이 등장합니다. 테디스는 아버지보다 월등한 아들을 낳으라는 신탁을 받아 인간 펠레우스와 결혼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은 죽지 않는 반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는 죽을 운명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테티스는 제우스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에게 불사의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제우스는 불사의 능력을 갖고자 한다면 아이를 스틱스 강물에 담그라고 말해줍니다. 테티스는 스틱스 강물로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발목을 잡아 거꾸로 들어 강물에 담굽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창도 뚫을 수 없고 칼로도 벨 수 없는 불사의 피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테티스가 아이를 강물에 담글 때 발목을 잡고 담갔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발목은 강물에 닿지 않았고 그 부분은 바로 아이의 급소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 신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아이가 누군지 눈치채셨을 텐데요. 바로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런데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면 왜 불사의 능력을 갖게 될까요? 스틱스 강은 인간이 죽어 마지막으로 건너는 강입니다. 죽어서 이 강, 저 강 다 건넌 뒤 스틱스 강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뱃사공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죽은 자를 배에 태워 죽음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스틱스 강에 몸을 담그면 강해지는 이유는 이 강 자체가 생과 사의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에 있는 사람,
생과 사의 경계를 품은 사람은 강합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경계를 품은 사람은 유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쪽의 이념을 선택한 사람은 그 이념에 갇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선택한 이념의 가치는 일정한 상황 속에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는 이념과 신념에 갇힌 사람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가치 기준을 생산하지 못하고 외부의 이념을 가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은 항상 왜소한 존재가 되거나 아니면 그 이념을 얼마나 끝까지 잘 지키느냐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유연하듯이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은 유연합니다. 태풍이 불어와 모든 나무가 휘청거릴 때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은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활동하는 것이고 활동한다는 것은 운동한다는 것이고 운동한다는 것은 경계에 선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경계의 중첩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내적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냐, 그 운동과 자신이 일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신의 주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산한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미 내 마음속에 학습되어 있는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언제 기준의 생산자로 등장했느냐에 따라 내가 언제 나로 살 수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보통 나 스스로가 윤리적이고 주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내면화된 보편적 이념을 자기 기준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주체는 세계운동과 일치하는 주체이며 세계운동과 일체하는 주체는 경계를 포용하는 주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많은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언젠가 나도 책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읽는 행위 속에는 읽기와 쓰기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자기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는 행위 역시 우리가 말을 하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언젠가는 나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읽는 행위에 쓰기가 교차되어 있고 듣는 행위에 말하기가 교차되어 있으며 배우는 행위에는 가르치기가 교차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일은 정해진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요, 정해진 것을 학습하는 것도 아니요, 정해진 것을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그것들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지인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그분은 요즘 배우는 재미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적인 활동에 대해 고민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불쑥 이런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연세에도 배우는 재미가 좋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제 그만 배우세요. 그만 배우시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세요.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배우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기 표현에 장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대상은 다른 사람의 표현일 뿐입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이 표현해낸 것을 습득하기만 해야 할까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배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해야 합니다. 표현의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움은 경계를 품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한쪽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배울 때는 표현의 동력이 있어야 하고 읽을 때는 쓰는 동력이 있어야 하며 들을 때는 말하는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활동은 읽기와 쓰기 사이, 배우기와 표현하기 사이, 듣기와 말하기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인간의 눈빛은 야성을 되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경계성을 회복하려는 야성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글을 읽을 때는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경계에 선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 수동적으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살아있다고 표현합니다. 경계에 서는 것은 항상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모호하기도 하죠. 그러나 한쪽을 선택해 명료해지려고 하는 순간 개념과 이론에 갇히고 맙니다. 이 모호함은 명료함의 이름으로 정리해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경계에 서서 사건의 운동, 움직임을 품었을 때 드러나는 자기 표현입니다. 모호함은 명료하게 정리해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성에 제어되지 않고 욕망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고 이념의 수행자가 아니라 욕망의 실행자가 된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삶의 궁극적인 동력은 결국 나를 표현함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침해하는 어떤 것에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칠어 보일 수도 있겠으나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는 거침없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기 전까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충고하고 충고를 받는 일이죠. 교수로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다 보니 어느 자리를 가건 듣는 당부가 있습니다. 당신은 한국 사회를 위해 이런 일을 해야 하며 이런 책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충고를 듣는 일이 달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도 충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정이 없다니, 관심이 없다느니 하고 말입니다. 사실 나 자신을 돌보기도 바빠서 남에게 충고할 여유가 없습니다. 충고는 할 필요도 없고 또 몇 마디의 충고를 들었다고 해서 쉽게 자신의 길을 바꿔서도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내 의지대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계에 서서 나 스스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자족감을 느껴보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것은 충고와 규칙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집에 부모라면 아이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규칙은 반드시 일러주어야 합니다. 가령 세수한 뒤 수건을 반드시 펴서 걸어 놓으라든가 치약은 밑에서부터 짜서 쓴다거나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한다거나 등입니다. 이것은 규칙을 정해주는 것이지 충고의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버려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죽는 순간까지 절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삿짐처럼 취급합니다. 내적 자발성에서 생산되는 기준에 의존하지 않고 항상 외부의 기준에 견주어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나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보편적 이념과 같은 외부의 기준이라는 것은 술찌꺼기에 불과합니다. 술찌꺼기에 빗대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보편적 이념과 보편적 기준들은 이미 지나간 가공물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에서 벗어나 욕망의 담당자로서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에 선 주체로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때의 자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자유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 가지 일 중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헛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인지, 내가 바라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 말입니다. 만약에 바람직한 것이라면 사회가 원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겠지요. 또 해야 하는 것이라면 사회가 원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것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면 언어 세계 속에 갇히게 됩니다. 개념 속에 제한되어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는 여전히 움직입니다. 동사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와 제대로 접촉하려면 나 스스로 동사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언어가 세계의 진실을 표현한다는 것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를 생략하거나 재배치함으로써 긴장감을 만들기도 하고 그 긴장의 탄성을 세계의 진실을 드러내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처럼 언어의 지배자가 되어 세계의 진실과 직접 접촉하고 싶다면 시적 활동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 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낫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한민복 시인의 섬이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이 지상에 한 번도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섬을 창조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섬의 진실을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섬을 통해 이보다 더 삶의 진실을 알려주는 언어 사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술이나 철학의 세계는 현실과 분리되어 독립된 세계가 아닙니다. 위에 예를 든 시의 경우처럼 예술적 충격, 시적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고 가장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도달한 그 깊이와 높이의 간격만큼이 곧 자기 자신의 함량입니다. 그만큼의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함량을 지탱하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이며 이 힘은 곧 욕망입니다. 이 힘을 가진 주체, 모든 사건의 주인이 되고 이 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새롭게 등장한 나는 존엄한 활동을 하게 되고 윤리적 힘을 가진 주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가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 수가 있고 또한 얼마나 강하며 자유로운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알고 확인해가는 여정과 그렇게 확인된 결과가 바로 모든 창조적 동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